남편의 장례가 끝났다. 며칠 동안 몰려들던 발자국 소리마저 뚝 끊겼고 향 냄새는 바람에 씻겨 사라진 지 오래다. 집은 몇 해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고요했다. 빈소를 정리하며 서랍 속에 남편의 안경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늘 신문을 보던 얼굴이 떠올라서였다. 그 순간 내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운 건 도균이었다. 형수, 이제부턴 내가 지켜드릴게요. 아직 안 가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팔을 잡은 손길은 꼭 필요한 것보다 오래 머물렀다. 손끝이 팔꿈치를 스치다가 손목까지 내려오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빼냈다. 그러나 개의치 않다는 듯 그는 태연하게 웃었다. 형수, 혼자 너무 애쓰지 마요. 여잔 누가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풀리는 법이에요. 불쾌함이 물밀듯 몰려왔으나 그런 감정을 표현할 만큼의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장례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17살 남편이 남기고 간 하나뿐인 내 아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불 꺼진 방, 아이는 침대 위에서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다. 화면은 꺼졌다 켜졌다, 마치 마음이 닫혔다 열렸다를 혼자 반복하는 것처럼. 민우야, 밥 먹자. 예.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돌을 씹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 아이도 나도 식탁 위 따뜻했던 쌀밥을 반이나 넘게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도균은 검은 코트를 걸친 채 집으로 들어왔다. 장례식 때와 똑같은 차림이었다. 형수, 대출은 갈아타야 해요. 제가 알아봤어요. 복잡하니까 제가 맡을게요. 그리고 보험도.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게 있는 나를 위해 남편의 동생인 도균은 나를 위하는 듯 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그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의 배려일지 몰라도 눈빛과 행동은 너무도 노골적이었다. 그는 봉투를 내미는 척하며 내 손등을 덮었다. 손가락이 내 손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형수, 이제 우리 그냥 가족 이상이지 않아요? 형수는 혼자보단 남자 손길이 필요해 보여요. 이제 그만 형을 잊고. 뭐라고요? 형을 잊으라고?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나는 얼른 손을 빼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또 올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분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만 웃고 있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나는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 며칠 뒤 보험 설계사 손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의 보험 수익자의 변화가 있다는 말이었다. 놀란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도균이었다. 형수, 지연 씨랑 내일 만나죠? 제가 같이 가요. 형수 혼자 가면 어려울걸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서 그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내 옆자리에 앉았다. 무릎이 닿자 그는 조금 더 밀착했다. 지연이 설명하는 동안에도 그는 내 귀에 고개를 기울였다. 형수,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형수는 저만 믿고 따라오면 돼요. 숨결이 귓가에 닿자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지연은 못 들은 척 눈을 내리깔았다. 그날 밤 도균은 술병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또 찾아왔다. 형수, 한 잔만 해요. 나도 요즘 잠이 안 와요. 형이 자꾸 꿈에 나와서 힘드네요. 형을 핑계로 자주 드나드는 그를 몇 차례나 나는 거절했지만 그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는 억지로 잔을 채우고 내 앞에 밀었다. 잔을 들어 올리던 순간 그는 내 손목을 붙잡았다. 형수, 형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혼자 버티려고 해요?
사람은 따뜻한 게 필요해. 형수 나이 딱 여자가 가장 외로울 때예요. 그만하세요, 도련님. 손목을 비틀며 떼어내자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형수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나 같은 남자가 곁에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그는 소주를 한 잔 들이키더니 이내 눈빛으로 내 몸을 집요하게 훑었다. 곧 민우가 올 시간이에요. 이만 가세요. 그는 입맛을 쩝하고 다시며 내 허리를 살짝 감싸 안았다. 또 올게요. 재빠르게 뿌리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능글맞게 웃으며 현관을 나섰다. 그날 밤 늦게 민우가 조심스레 방에서 나왔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엄마, 아빠 차 블랙박스에서 파일 찾았어. 그런데 작은 아버지 목소리도 나와. 잡음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 뒤에 도균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도균아, 제발 이제 멈추자. 회사 장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 형, 괜히 건드리지 말라니까. 이제 다 끝나가는데 왜 자꾸 끼어드는 거야? 이제 늦었어. 수익자도 장부도 다 내 차지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소파 등받이를 붙잡았다. 낮에 느꼈던 불쾌한 손길과 방금 들은 목소리가 하나로 겹쳐졌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선 엄마가 더 알아볼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아들. 맞은편 거울 속 차갑게 가라앉은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보험 설계사 지영과의 만남이 끝난 뒤 나는 며칠을 멍하니 보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이 불청객처럼 자꾸만 마음을 두드렸다.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낯선 영수증들이 눈에 들어왔다. 호텔바,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대외 접대라는 이름으로 처리된 수십만 원짜리 카드 내역.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영수증에 적힌 이름은 모두 둘째 도균의 것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영수증 끝을 만지작거리다 곧 서랍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민호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또 서류 정리해. 응, 그냥 혹시 몰라서. 아빠가 남긴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블랙박스 파일 조금 더 복구했어. 근데 잘 들어봐. 잡음 사이로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네가 빼돌린 돈 난 다 알고 있어. 마을 기금까지 손댔다며? 경찰에 가기 전에 스스로 털어놔. 경찰? 웃기지 마. 형이랑 나 같이 망하고 싶어? 그럼 민우는? 형수는? 가족은 건드리지 마. 이건 안 돼. 너무 많이 갔어, 너. 이건 중범죄야. 형 특기가 모른 척 아니야? 이번에도 모른 척 눈 감아.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 테니까. 안 그럼 형뿐만 아니라 형수, 민우 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파일은 도중에 끊겼다. 그러나 불완전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우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엄마, 작은 아버지 아빠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제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다가온 그의 손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분명해졌다. 며칠 뒤 읍사무소 사회복지계장 윤 씨를 찾아갔다. 작은 사무실에는 오래된 공문서와 장부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서진 씨 고생 많지? 상호 씨 장례 치르고 정신없을 텐데. 계장님, 남편이 떠나기 전에 무슨 말 안 하던가요? 누구랑 부딪힌다든가 돈 문제라든가. 윤 계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건 내가 혼자 기록한 거야. 공식 자료는 아니고. 그런데 상호 씨가 내게 했던 말이 있어.
도균이가 마을 기금 통장을 자꾸 들여다본다고. 돈이 돌고 도는 소리를 좋아하는 놈이라고. 그는 노트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엔 남편이 죽기 직전 도균과 다툰 정황이 간단히 메모되어 있었다. 서진 씨, 그냥 참고만 해. 괜히 들쑤시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졌다. 그날 저녁 도균은 술에 잔뜩 취한 얼굴로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넥타이는 목에 대충 걸려 있었고 코트는 바닥에 던져졌다. 형수 혼자 지내니까 더 외롭죠? 내가 있잖아요. 그는 억지로 내 손에 술잔을 쥐어주더니 옆자리에 바짝 붙었다. 숨결에서 술 냄새가 퍼졌다. 형수, 이제는 나도 솔직해지고 싶어요. 형님이 없어도 형수만 있으면 돼.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세게 움켜쥐었다. 나는 몸부림쳤다. 그만두세요. 하지만 그는 더 깊숙이 밀고 들어왔다. 다른 한 팔로 허리를 감싸는 바람에 몸이 눌리며 숨이 막혔다. 형수, 괜히 모르는 척하지 마. 형수도 날 기다린 거잖아? 나는 힘껏 잔을 들어 그의 얼굴에 부어버렸다. 술 냄새와 함께 그의 소나기가 순간적으로 풀렸다. 그 틈에 밀쳐내자 그는 균형을 잃고 거실 바닥에 넘어졌다. 이 미친. 도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이빨을 악물며 분에 이기지 못해 술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두고 봐. 형수, 결국 나 아니면 못 살아.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집은 갑자기 무너진 듯 고요해졌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아온 공포와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민우였다. 늦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난장판이 된 거실, 그리고 거실에 쪼그려 앉아 흐느끼는 엄마를 보고 눈이 커졌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대답 대신 아이를 끌어안았다. 울음이 목에서 터져 나왔다. 민호는 내 등을 다독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눈빛은 어린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분노와 결심이 얽혀 있는 단단하게 굳은 눈이었다. 엄마 걱정 마.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빠가 왜 그렇게 된 건지, 작은 아버지가 뭘 했는지 내가 끝까지 밝혀낼게. 아이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울고 있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복수의 결의를 굳게 다졌다. 그날 이후 민우는 걱정이 됐는지 늦게까지 학원에 있지 않았고 학원에 다녀와도 방에 틀어박히지 않았다. 오히려 내 옆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했다. 엄마, 블랙박스 파일 조금 더 복구했어. 날짜가 아빠 사고 당일이야. 여기 소리 들어봐. 잡음 사이로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와 도균의 거친 말이 이어졌다. 도균아, 그만하자. 경찰에 자수해. 이러다 진짜 걷잡을 수 없어져. 내가 도와줄게. 응? 형, 정신 차려. 나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야. 형도 같이 끝장이라고 이젠. 괜찮아. 나 우리 와이프랑 아들한테 부끄러운 남편, 부끄러운 아빠 되느니 죽는 게 낫다. 하. 그래. 죽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럼 그것도 내가 같이 뭐. 이내 파일 속에서 몸싸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자식아. 사고나. 이거 안 나? 그만해. 마지막으로 들리는 차 브레이크 소리와 이어지는 잡음 소리.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말했다. 민우야, 이건 경찰에 어서 신고를.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증거 더 모아야 돼. 제대로 해야지. 이 능구렁이 같은 악마 새끼. 며칠 뒤 윤 계장의 전화를 받고 그를 찾아갔다. 그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 씨,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이상하다고 기록해둔 거야. 마을 기금이 줄줄 샌다고 했지.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아. 다 도균이 놈 손을 거쳐 나갔어. 그는 내게 낡은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도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거 경찰에 내면 도움이 될 거야. 상호 씨도 그걸 잡아내려다. 말끝을 흐리는 계장의 눈빛에 나는 답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죽은 이유가 점점 선명해졌다. 이는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이었다. 도균은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었다. 회사 정리, 집 대출, 생활비까지 자기 이름으로 처리하려 들었다. 심지어 민우 학교에도 전화를 걸어 보호자 연락처를 자기 번호로 바꿔버렸다. 형수, 이제 형은 없어. 응? 현실을 봐야지. 민우도 나중에 결혼하려면 아빠가 필요하고 말야. 그는 뒤에서 다가오더니 내 어깨를 확 끌어안았다. 뿌리쳐 보려 할수록 팔은 구렁이처럼 나를 조였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착각하지 마. 당신은 민우 아버지가 될 수 없어. 그는 나를 돌아세웠다. 뭐, 내 남편이 될 일도 더욱이 없고 차라리 죽여.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술에 절어 있던 눈빛이 짐승처럼 번뜩였다. 형수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나는 더 흥분돼 알아? 나는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의 힘은 더 거칠게 밀려왔다.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쳤고 곧바로 고개가 내 얼굴을 덮쳤다.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형수는 결국 날 원하게 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균의 입술이 억지로 내 입술을 덮쳤다. 순간 얼어붙은 공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입 안으로 들어오는 혀를 세게 물었다. 악, 도균이 개성을 지르며 몸을 움찔했다. 피 맛이 입안 가득 번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는 힘껏 그의 가슴을 밀쳐냈다. 이 미친년이. 분노에 찬 도균의 고함이 뒤에서 터졌다. 식탁 의자가 발로 걷어차여 넘어지며 식탁 위에 있던 컵이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궜다. 방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공포에 휩싸여 주저앉아 길을 막았다.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꺼져. 경찰에 신고한다는 소리에 문을 부술 듯한 소리가 멈췄다. 내가 아니면 누가 형수 같은 여자 받아줄 것 같아? 형수는 이미 내 거야. 나는 손으로 입술을 닦았다. 피와 눈물이 뒤섞여 손바닥에 번졌다. 숨이 가빠오고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 몇 번이고 옷소매로 눈을 문질렀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나간 것 같지만 문을 열 수는 없었다.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으나 내 눈빛만은 오히려 더 단단한 결심이 차올랐다. 일주일을 그를 피해 다녔다. 최대한 안달나도록. 민호를 친구의 집에 맡기고 이곳저곳 다녔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나는 도균이 좋아할 만한 안주를 준비해 그를 집에 초대했다. 식탁 위에 놓인 진수성찬 같은 술상에 도균은 눈이 커졌다. 도균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형수, 이게 웬일이야? 드디어 마음이 바뀐 거야?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잔을 따랐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조심스레 깔려 있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나 같은 과부 어디 가서 누가 눈길이나 줄까요? 그냥 이제 알겠어요. 민호랑 저 당신 말고는 기댈 데가 없네요. 도균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형수. 이제야 현실을 알았구나. 도균은 자신의 어깨에 기댄 내 어깨를 끌어안았다. 나는 잔을 건네며 다른 손으로 살짝 도균의 허벅지를 스쳤다.
내가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귓가에 속삭였다. 크게 달아오른 도규는 흡족하게 웃으며 또다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형수. 아니, 이젠 서진이라고 불러야겠지? 서진아, 걱정 마. 형에 대한 기억을 한 올도 남기지 않을 거야. 형의 언급에 다시 심장이 요동쳤다. 소주병을 움켜 잡은 손가락의 핏기가 사라졌다. 어떡해요? 응? 크크. 우선 침대로 갈까? 한 10번은 기절시켜 줄 테니. 너는 다리나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치마 사이로 들어오는 그의 손길에 다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잔을 다시 채웠다. 아직 너무 긴장되니 술을 좀 더 마셔요. 우리. 나의 어색한 웃음에도 의심 없이 그는 술잔을 비웠다. 빈 소주병 4병이 거실을 구를 때쯤이 되어서야 도균의 눈은 풀리기 시작했다. 서진아, 내가 사실 널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니? 형이 널 아내가 될 사람이라며 데리고 온 그 순간부터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었어. 도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 몰랐어요. 그의 고백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 조금만 더 취하길 바랄 뿐이었다. 이렇게 섹시하고 예쁜 너를 형 같은 멍청한 놈이 발가벗겨 만졌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그랬구나. 나는 감정 없는 대답을 하며 또다시 그의 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이제는 내 거야. 그렇지? 크크. 평생 내 것이라고. 그는 일순 눈빛을 바꾸며 내 몸을 쓰다듬으려 하였다.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어 그를 살짝 밀어내며 말을 꺼냈다. 근데 민우 학원비도 그렇고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우리 둘이 먹고 살 수 있나요? 도규는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잔을 내려놓았다. 허허, 그깟 돈 걱정은 하지 마. 형 회사 장부 좀 만지고 마을 기금에서도 내가 챙길 거 다 챙겼어. 보험까지 있잖아. 서진아, 나만 믿으면 돼. 민우? 대학은 물론 민우 할아범이 돼도 걱정 없어. 나는 그 순간 고개를 떨구고 자조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가느다란 웃음소리 속에 흐느낌이 섞여 나왔다. 크크. 그 소리에 도규는 술잔을 멈춘 채 눈살을 찌푸렸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등골이 서늘해졌다. 진아? 왜 그래? 천천히 고개를 든 내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이었다. 그러나 눈가와 입가에는 기묘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분노와 기쁨이 동시에 뒤엉킨 웃음과 울음이 찢겨붙은 얼굴이었다. 도규는 순간 움찔하며 의자에 몸을 뒤로 뺐다. 서진아, 그 얼굴 왜 그래?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정도면 충분해. 개새끼야. 곧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이 들이닥쳤다. 박 형사가 차갑게 말했다. 한도균 씨 횡령 및 보험 사기 그리고 형 사망 관련 진술 확보됐습니다. 동행하시죠. 경찰들이 다가와 수갑을 채우자 도규는 얼굴을 붉히고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이건 다 오해야. 네가 날 꼬드겼잖아. 전현이 날 꼬드긴 거라고. 유서진, 네가 먼저 나랑 자고 싶다며. 형이 아닌 나랑 살고 싶다고 나를 유혹했잖아. 그는 눈동자가 미친 듯 흔들리며 발악했다. 하하. 형사 양반, 형은 사고로 죽은 거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사고였다고. 보험도 돈도. 그래. 형이 시켰어. 형이 시켜서 한 행동이었다고. 경찰들이 거칠게 팔을 비트는 순간 그는 바닥을 발로 차며 마지막까지 소리쳤다. 이 멍청한 년. 그 돈이면 우리 셋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 바보 같은 것들 때문에 다 망쳤다고. 다 망쳤어. 그의 울부짖음이 집안을 울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경찰을 따라 들어온 민우는 나를 감싸며 그를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도균의 발버둥은 결국 경찰차 안 쇠사슬 소리로만 남았다. 시간이 흘렀다. 작은 골목길에 조그만 간판이 걸렸다. 민우네 김밥집. 나와 민우는 나란히 서서 아침마다 김밥을 말았다. 손님들은 늘 북적였고 우리의 웃음은 김밥 냄새와 함께 가게 안을 채웠다. 이제 더 이상 거짓과 탐욕의 그림자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비록 가진 건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직한 땀방울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 행복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민우야, 우리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평온하고 따스한 햇살만이 김밥집을 비치고 있었다.